자, 그럼 지금부터 천정배의 금요토론회 8차 토론회를 중앙대 사회학과 신광현 교수님의 사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천정배의 금요토론회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8차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를 시작한 지가 이제 꼬박 2달이 지난 거죠. 그래서 8차 이번 주제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큰 주제를 다룰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북아 국제관계, 많은 논의들이 국내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오늘은 좀 더 넓은 관점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동북아 국제관계를 살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 토론에 앞서 천정배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8주째 토론을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도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8주째 계속 개근하신 분들 물론 많으신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해철 의원님이 또 오셨군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전해철 의원이 오셨습니다. 예, 김희선 전 의원님은 늘 개근하시니까 오늘은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1972년으로 기억됩니다만은 이른바 핑퐁 외교가 있었죠.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일거에 개선했습니다. 닉슨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공화당 대통령이라 미국 내에서도 이념적 공세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다 하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북방 외교입니다.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지도 않은 시점이었는데 노태우 정부 사실은 군사정부적인 색채를 벗어나지 못했던 최초의 직선제 정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소련을 필두로 중국 등의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또 그 성과가 경제 협력으로도 이어졌고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보수 정권이지만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에 관한 한 그런 현실주의 또는 실리주의 노선에 입각해서 펼쳐나갈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두 정권은 그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죠. 남북관계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일관계도 김대중 대통령의 오부지 총리와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 이래 최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객관적인 중립적인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외교를 국내 정치, 특히 대립 정치의 부속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도 일관된 외교 전략을 찾기가 힘듭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우리의 외교 전략의 목표입니다. 평화가 밥 먹여주느냐 하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평화가 밥 먹여줍니다.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성공한다면 우리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큰 돌파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북방 외교에 이어서 북방 경제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남북한, 만주, 연해주, 몽골, 나아가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규모의 북방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주도권이 넘어간 듯한 인상입니다마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구상, 실은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철의 실크로드의 복사판입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님, 또 이혜정 중앙대 교수님, 그리고 언제나처럼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신광영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우리의 꿈을 다시 살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동북아 국제관계, 동아시아의 미래,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이신 손열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발표에 대해서 중앙대 정치국제학과의 이혜정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손열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손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님, 그리고 신광영 교수님, 이혜정 교수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맡은 게 이게 동북아 국제정치라는 이거 제목을 주셨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 동북아 국제정치를 뭐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기에 좀 같이 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 속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남북 관계는 따로 패널이 하나 또 따로 나가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보다는 주변 사강을 중심으로 한 그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현재의 흐름,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2015년 동아시아의 정세를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 형세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형세라는 말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 단기적인 정세보다는. 그래서 이 형세 판단을 좀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나 잘 알아들으실 텐데, 전체적인 형세 판단이고, 그 형세 판단은 조금 더 미래를 우리가 좀 내다보는 속에서의 현재 형세 판단을 좀 해보고, 다시 말해서 전체 국면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고, 그런 속에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위험 요인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한국 외교가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미래 동아시아 속에서의 우리의 입지는 어떻게 설정이 될 것인지, 어떤 기회와 제약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현재 정세,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의 형세, 그다음에 이 형세 속에서 우리가 이대로 갔을 때 앞으로 맞을 수 있는 시련은 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강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대강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크게 형세 판단을 우리가 해보면, 현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 질서에 중국이 도전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형세 속에서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전의 형세가 미중 대 일본의 구도로 흘러갈 경우에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대단히 축소시킬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런 속에서 그 지정학적인 그런 그 리스크도 있지만 또 개별적인 그 여러 가지 그 경제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도 그 한국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큰 그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 역사 문제입니다. 이런 그 문제들을 우리가 그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가 서로 같이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서로 간의 그 집합정체성을 그 마련하기보다는 각생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그 감정적으로 계속 대립해가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그 말씀들을 드리고 그 해법을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 그 이 발제문을 그 쭉 그 읽어 나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그 동아시아 형세를 말씀드리는데,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4월 28일이죠. 미일 간의 그 공동 비전 성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 한국 우리의 그 언론이나 우리 매스컴에서는 아베 총리가 미국에 가서 오바마를 만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혹시나 얘기를 할지, 혹은 뭐 사과 비슷한 얘기를 할지,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약소국이 바라보는, 약소국 입장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격이고, 위에서 바라볼 때 결정적으로 그 비전 성명에서 나왔던 것은 뭐냐면은 일본과 미국이 공동보조를, 철저하게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겠다라는, 그게 공동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어떻게 여기 제가 조금 그 코트를 했습니다만, 그 문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과 일본의 국제 협도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 둘을 결합을 해서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긴밀히 연대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 미국의 아시아 비전과 일본의 아시아 비전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결합을 해서 지역 차원,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지역, 그 다음에 글로벌한 차원에서 공동 보조를 해 나가겠다. 이 양국의 안정과 번영은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상호 긴밀히 얽혀져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inseparable하다. 그리고 이런 그 양국 간의 그 안정과 번영에 대한 이익은 국경에 의해서 정의될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국경을 넘어서 미일 간에는 더 이상 안정과 번영에 관한 한 국경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역대의 그 미일 간의 여러 차례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도 지금이 정점을 찍는, 그래서 그 이런 그 공동성명을 내고 아베 총리는 상원 양원 그 합동 그 연설을 했었죠. 그래서 그 희망의 동맹이라고 해서 미일 동맹의 희망을 쭉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희망을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중국몽을 생각을 한 거죠. 중국의 꿈이 한편에 있다면은 미일의 희망은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미일이 굉장히 그 가깝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과거사 문제로, 위안부 문제로 우리가 자꾸 뭘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 위에서 보면은 참 굉장히 지엽적인 일이고,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100몇 가지의 아젠다를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 개 내지는 한 개 반 정도의 어젠다를 차지하는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다. 거기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투명성이 높고 룰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룰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힘에 의한 국제 질서가 아닌 룰에 의한, 규칙과 제도에 의한 국제 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건 뭐 너무나 타당한 얘기처럼 들리고, 특히 한국 같은 중견국 미들파워 입장에서는 이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제 정치가 아니고
룰에 근거한 국제 정치면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 그 맥락에는 중국이 신장하는 경제력이나 그것에 상응하는 군사력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데 룰에 의한 기존의 룰에 의한 그 거버넌스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것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미일의 지금의 선언인데 이런 선언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이거를 박수를 치면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닌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치에서의 룰이라는 건 결국은 힘의 논리를 반영하는 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본인의 힘이 커지고 그 커지는 힘 속에서 기존의 국제 질서를 봤을 때 그 룰이 자기의 몸집에 안 맞는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 현상을 변경하고 새로운 룰을 만들려고 할 텐데 그렇다면은 이게 룰에 의한 국제 질서가 기존 룰에 의한 국제 질서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국제 질서는 룰 베이스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그 또 미묘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그 이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비근한 예로 남중국해에서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미국은 룰에 의한 미국과 일본은 룰에 의한 국제 질서를 얘기를 하면서 왜 한국은 가만히 있느냐? 남북국해 문제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존의 룰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왜 거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그 딜레마들이 이제 뒤에 이렇게 쭉 따라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양국의 리더십은 TPP를 통해서 무역, 투자, 개발 증진, 그 다음에 인터넷 가버넌스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TPP가 단순히 관세를 낮추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무역 협정이 아니라 우리가 한미 FTA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굉장히 고수준의 그 FTA이고 그 많은 경제 제도의 개혁을 수반하는 그런 그 FTA입니다. 근데 TPP는 그거보다 또 한 수 더 나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 그 농수산물 개방도 있고 쌀시장 개방이 있습니다. 지금 미일 간에 치열하게 지금 그동안에 다퉜고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일본이 쌀시장을 지금 개방하게 지금 돼 있죠. 이렇게 가게 돼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은 그 이슈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TPP가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국은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룰 TPP라는 그 룰 베이스드 국제 경제 질서에 우리가 흔쾌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한국의 농수산물 쌀 시장 개방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동차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많은 그 제도적인 문제들 이것도 어떻게 다 그 룰에 맞춰서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또 우리한테 굉장히 큰 과제로 다가옵니다. 지금 정부는 2013년 11월 달에 당시 현오석 부총리가 TPP에 가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고 미국은 그것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은 그때 이게 방공구역 그 중국 이것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정신이 없어가지고 TPP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언론이나 혹은 그 정치권이나 해서 많이 지금 가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언이 굉장히 큰 선언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생각했던 TPP와 지금의 TPP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이나 낙농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쌀 시장이 들어가 있고 해서 지금 입장에서 아마 현 정부가 TPP에 바로 가입을 하거나 혹은 교섭 참가는 지금 어려운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미일 공동성명에 딱 박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미일 방위협력 가이드라인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재 일본에서는 안보법제로 실제로 중의원에서 통과를 했고 지금 상당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파트너인데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일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적 과체에 대해서도 같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미일 간의 그 양자 관계의 찰떡궁합부터 시작해서 지역 문제, 통세, 경제, 통상, 그 다음에 글로벌 이슈까지 다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공동 성명인데, 뭐 성명은 성명이고 실제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건 뭐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상당히 강한 성명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것을 상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을 놓고 한국이 일본과 구애 경쟁을 하는 건 좀 잘못된 거다. 이미 저쪽은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은 지금 그렇게 펼쳐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의 공공외교가 미국에 가가지고 일본을 깎아내리는 이런 형태의 공공외교를 하면서 돈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전체 국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그 소모적인 것이고, 그 효과라는 건 우리가 그런 형태로 가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중이 공동보조를 취한다고 하지만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은 중국이 점증하는 그 지역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Six Lines of Action이라고 얘기를 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천명을 한 아태 재균형 정책의 구체 모습을 보면 그 6가지의 일종의 그 서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맹 강화입니다. 동맹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 두 번째는 중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등의 동맹국이 아닌 그러나 중요한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게 두 번째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 지역제도라고 하면 APEC이나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TPP가 핵심이다. 경제적으로 미국이 동아시아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TPP다라는 것을 천명을 하고, 다섯 번째로는 광범위하고 전진 군사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에 이렇게 그 군사 포스트를 정해놓고 거기에 미군을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그 미군을 재배치하고 그것을 상당히 유동적으로 운영을 해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치 외교,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 혹은 기본적 가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 이런 것들,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6원칙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이것에 대해서 그 일본에 조금 전에 나왔던 적극적 평화주의는 뭐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개념과 정책 제시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 질서에 있어서의 국제법, 기존의 그 규칙, 그 다음에 무력 사용을 하지 말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법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양자 간의 강조가 상당히 그 오버랩되는 속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존재한다. 미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을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 문서에서 적국이라고 적지는 않죠. 그러나 그 파트너다, 파트너십이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 그 아주 잘 써주는 경우에 대단히 중요한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국가다. 이게 좋건 싫건 대단히 중요한 국가다. 그 파트너십과 대단히 중요한 국가 사이에 온도차는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아베 정부가 쭉 추진해왔던 것을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군사적, 외교적 노력을 경주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 국가안보 전략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그 흉내내서 상당히 그 정제된 형태의 국가안보 전략을 적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가안보 전략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만드는. 근데 그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이고 그 구체성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그 국가안보 전략인 반면에, 일본이 지난번에 내놓은 국가안보 전략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속에서 그 미일 간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군사적인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동남아, 인도, 호주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그 중국을 외교적으로 좀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쭉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드리겠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뭐 신형대국 관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쟁도 하지만 또 협조를 해나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그런 그 관계인 반면에 일본은 그 중국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강경한 포지션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미일 간의 그 일종의 그 미일 간의 간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그 오늘 그 미국을 잘 아시는 이혜정 교수님께서 여기 계셔서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이게 현재 지금 공화당은 굉장히 뭐 그 아베와 거의 다름이 없는 그런 그 대중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고 아태 재균형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 뭐 지금 클린턴 후보가 뭐 프런트러너죠. 본인이 얘기했던 아태 재균형 정책을 대선 기간 동안에 바꾸지는 않겠죠. 바꾸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무드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강경 기조로 이렇게 공화당 주도로 흘러가는 입장에서 아마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것이 민주당 정부가 되더라도 중국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본격적인 리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8년 민주당 오바마 8년에 대한 리뷰가 있을 것이고 그 리뷰가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뭐 섣부른 예단이겠지만 아마도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그 민감하게 예민하게 더 관찰을 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그 형세의 첫 번째 형세로 미중 대 일본의 중국의 도전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갈등적인 국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평화적인 국면의 경쟁으로 갈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아마 전자 쪽의 위험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인데요. 미일을 했습니다. 미일이 역시 그 기존 질서를 지키는 입장이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국이 이제 도전을 하는 형태인데 뭐 이런 상대적 열세이기 때문에 열세에 있는 혹은 이렇게 그 따라가는 국가들은 전공법보다는 뭐 굉장히 화려한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뭐 바둑에서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판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중국 입장에서도 지난 2년 동안에 뭐 굉장히 많은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 많은 스테이트먼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뭐 여기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로는 신형 대국 관계를 하겠다 미국과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그 미국 정부가 받았죠. 신형 대국 관계 그러니까 미중 관계라는 건 과거에 아마 그 토론문에도 있습니다만은 기성 세력이 있고 도전 세력이 있어 신흥 세력이 있을 때 이것이 불가피하게 패권 경쟁과 갈등과 전쟁으로 가는 것이 인류사였는데 과연 미중도 그렇게 될 것이냐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미중이 서로 그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합의의 언어가 신형 대국 관계인데 그 신형 대국 관계에서 중국 쪽의 신형 대국 관계에 3원칙이 있습니다. 미국과는 불대응, 불충돌, 산호 존중, 합작 공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국은 다 이렇게 씁니다. 쓰지만 첫 번째가 제일 1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는 불대응, 불충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적, 군사적 지위에 오를 때까지는 이거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진핑 판의 도강양회 비슷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주변국 관계입니다. 주변국 관계를 그 신형 주변 외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성 해용해서 그 네 가지 그 키워드를 내서 친성 성의 있게 호혜적으로 그다음에 용서 혹은 이렇게 포용하는 형태의 외교를 주변국과 하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겠다. 이게 영어로는 Community of
커먼 데스티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의 운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주요 수단으로는 우리 요즘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 1대1로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신형 주변 외교는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호혜적으로 이렇게 들리긴 합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이 신형 주변 외교를 영어로 바꾸면서 이거를 peripheral diplomacy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주변국은 우리가 영어로는 네이버링 칸츄리 아닙니까? 이걸 periphera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코어가 있고 periphery, 센터와 periphery.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전통적인 그 시각이, 자소적인 시각이 여기 이제 딱 드러나 있는, 그게 영어 번역에서 이제 여지없이 이렇게 드러나 버렸는데, 그러니까 peripheral diplomacy이기 때문에 이게 그 굉장히 화려한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용어도 쓰고 있고, 아시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들을 언어들을 활용하면서 그 뭔가 이런 그 매력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위계적인 것이고, 그 위계가 평화를 가져다 주고 번영을 가져다 준 과거의 2000년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신형 대국 관계도 있고 신형 주변 외교도 있지만, 뭐 잊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은 중국은 3대 핵심 이익이 있다. 코어 인트러스트는 여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기본 제도와 국가 안전, 첫 번째. 이거는 뭐 공산당입니다. 뭐 세게 얘기하면 공산당 독재,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공산당 체제는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국가 주권과 영토, 이거는 뭐 그 주권과 관련된 문제, 영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 세 번째는 경제 사회의 지속적 안정 발전. 역시 경제 발전이 최우선 과제다. 경제 발전을 하고 나서 소강 사회를 이루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3대 핵심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주권 존중이나 호혜 이런 그 얘기들이 있지만, 근대적인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전통주의적 의미의 강대적 책임의식, 그 다음에 그 자소적 세계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그 얽혀져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중국이 지금 중국의 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뭐 이슈, 그러니까 그 이니셔티브 전략으로서 1대1로인데, 이것은 뭐 언론의 소개가 상당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육로로 쭉 연결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해로로 해서 동남아, 인도양, 아라비아, 지중해까지 이렇게 쭉 연결하겠다 해서 큰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뭐 그 우리 몇 년 전에 중국이 왜 그 서부 대개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 이 연안 지역은 많이 지금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지금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빈부격차도 줄이고 정권의 정당성도 일정한 정도로 확보하고 경제 동력도 살려나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확장해서 중앙아시아와 그 다음에 코카서스 지방, 유럽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적인 목적도 있고 또 외교 전략으로서의 의미도 양쪽으로도 갖고 있는 그런 그 1대1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이렇게 쭉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몇 제도화 노력들을 또 하고 있다. 제도들을 만들어서 미국과 일본과 경쟁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시아 인프라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은행이죠. 그리고 FTA에서 조금 전에 나왔던 TPP와 경쟁하는 새로운 그 여러 가지 그 대항 모델들을 내놓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보이고 있는 것인데, 군사적으로 한편으로는 뭐 미국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계속 군사력 증강하는 건 우리가 잘 보고 있고, 특히 해양의 해양 권익을 수호한다라고 하면서 해양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아시아나 혹은 아태 지역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이런 영향권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일종의 그 단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폴트 라인이라고 하는 그 단층이라는 게 한반도와 우리 그 서해, 그 다음에 동중국해, 그 다음에 남중국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중국이 그 프런트 라인을 넘어서기는 상당히 지금 현재의 국력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더군다나 미일이 지금 그 같이 공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측면에서 그 동중국해까지 상당히 어렵고 남중국해에서는 지금 동남아와 미국도 이렇게 얼라이언스들이 일정하게 연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한국, 일본과는 대강 현상 유지, 그 다음에 미국에 도전하기보다는 착실히 힘을 키우는, 그래서 이쪽 그 동쪽 라인에서, 태평양 라인에서는 대강 현재선에서 현상 유지를 하고 1대1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서쪽으로 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 다음에서 이제 국내 정치나 경제를 이렇게 추스려 나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볼 때 그 해양에서의 미국과 미일 대 중국과의 충돌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는 대강 소강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뭐 여기서 가는 것이고요. 정말 걸리는 것은 결국은 아시아와 동아시아입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까지로 이렇게 진출하고 동남아 이렇게 해가면서 이쪽에서 운명 공동체를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1대1로를 그 핵심 수단으로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혹은 주변국들 속에서는 그럼 이런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가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핵심 이익과 미국의 신형 대국 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테면 해상안보 혹은 한반도, 서해 이렇게 됐을 때 중국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보면은 핵심 이익의 이원칙입니다. 핵심 이익의 이원칙, 다시 말해서 주권을 확장하려고 할 때 주권과 영토의 확장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영향권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은 신형대국 관계의 일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원칙과 양쪽이 충돌할 때는 현재로 봐서는 중국은 신형대국 관계의 일원칙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충돌의 상황은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그런 속에서 미중 간에는 사실 생각보다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안보적 대결을 많이 봅니다만은 여러 측면에서 그 미중 전략 경제 대화라는 걸 갖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중 전략 대화는, 경제 대화는 엄청나게 많은 부서들이 다 참여를 하고, 여기서 제가 올해 얘기를 합니다만은 127개의 어젠다가 있습니다. 두 국가가 이틀 내지 3일에 만나가지고 127개의 어젠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정말 대국들이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지구상에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미중 간에 걸려 있는 아주 조그만 문제들, 이를테면 뭐 청정에너지 관련된 기술을 중국에도 좀 팔려고 하는데 그거 좀 많이 사달라라고 하든지, 이런 차원까지 해서 이게 다 포괄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미중 간의 경쟁 구도도 있지만 또 협력적 관계가 분명히 있고, 이것과 미일 공동선언 조금 전에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양자 사이의 접점과 틈새,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전략적 공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좀 손열 교수는 한국을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자존 이렇게 너무 크게 가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또 너무 비하하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미중일의 이런 다이내믹스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아마 천정배 의원님도 트위터인가에 어디서 제가 봤습니다. 일본의
그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 움직임이라든지 국내 정치적인 이런 것 영향들이 한국의 외교적 지평, 전략적 지평을 굉장히 축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일본 요인이죠. 일본 요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제약들을 지금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우습게 보는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일본이 한국과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고 할 때 우리가 많은 제약을 느끼는 것처럼 그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도 결국은 미중과 미일 사이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지역 비전을 내어놓으면 아무도 안 듣는 그런 현실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이것을 아마 대통령께서 캠페인 시절에 잠깐 얘기가 됐었고 신정부 들어오면서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외교 과제로 좀 잡혀져 있습니다만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공허한 메아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일이나 중일, 미중과의 이런 그 경쟁과 협력의 다이내믹스를 잘 이해하진 큰 판을 잘 보지 못한 속에서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뭘 짜고 동북아를 해서 연성 협력을 해가지고 6개 나라를 끌어들이면 그 나라들이 왜 반대하겠냐. 연성 이슈인데 에너지 협력하자는데 그게 왜 반대하고 재난 구조에 대한 협력한다는데 그거 왜 반대하겠냐고 하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그걸 왜 굳이 한국 주도하에 6나라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요란하게 요란을 떨어야 되냐. 그건 별거 아닌데 그런 외교력은 과연 있느냐. 이런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전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세의 마지막으로 일본 요인인데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베 신조 수상이 요즘 지지율이 이제 30%대로 이제 내려오니까 아베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7% 정도 지지율이면 상당히 양호한 지지율입니다. 그동안 아베 내각이 너무 높은 지지율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베 총리가 우리 VIP처럼 그 철벽 지지율 철벽 뭐라 그러죠? 죽어도 안 깨지는 철벽 콘크리트 지지율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떨어져서 37%고 그래서 혹시나 낙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거 역시 우리가 그 미일 정상 보면서 우리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베 정부는 추가적인 그 정책적인 에러나 혹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안보법제 자체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지만 그 진행 과정 우리 국회에서는 흔히 보는 일이지만은 거기서는 정말 보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정말 민주정부냐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아베 정치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베의 안보법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 양쪽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자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실패가 계속 올 때는 상당히 위험하겠지만 안보법제 가지고 아베 정부가 실각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판단이다. 희망적인 판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 리스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 수종주의나 궁극주의 이런 데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미일 대 중국의 구도, 대립 구도를 계속 이런 형태로 끌고 가는 그런 정치적인 스탠스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아베의 보통국가화는 점점 더 유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관계가 혹은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질 경우에는 아베의 보통국가화는 상당히 탄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이러니인데 그런 속에서 아베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해서 미일과 중국 사이의 간극을 넓혀감으로써
역으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굉장히 축소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금 상당히 흘러서 국내적 요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이게 3대 일종의 아주 부정적 메가 트렌드 아닙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내셔널리즘이 상당히 강해지는 것이 또 현실이고, 그 현실이 한국과 일본, 러시아 이런 데서 다 드러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외교적 해법을 모색을 하는 데 있어서의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를 슬기롭게 잘 풀어 나감으로써 그것이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우리의 외교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여기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형세가 이렇게 될 때 미래 동아시아를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이대로 간다면 현재의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혹은 현재의 동아시아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간다면 한 10년 후쯤에서 2015년, 2016, 2017년 이렇게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어떻게 봤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 미래사의 입장에서 이제 다시 오늘을 봤을 때 첫 번째 제일 큰 위험 요인은 안보 갈등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당적인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일본에서 우익 민족주의가 계속 남아 있으면서 아베식의 대중 견제 외교가 계속 남아 있고, 일본의 내셔널리즘 있고, 한국도 내셔널리즘적인 것들이 계속 남아 있고, 이런 속에서 안보 갈등이 일어나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미일 대 중국 간의 안보 갈등이 신형 국제관계도 얘기를 했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본 팩터, 미국 팩터, 혹은 중국의 시진핑 팩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갈등으로 갈 수가 있고, 이거는 미일은 한 몸으로 지금 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한미일 안보 협력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일과 한국이 같이 가게 되면 한미일 대 중국의 그런 안보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거는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 이슈다라고 하는 사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미일과 함께 가되 중국을 어떻게 동시에 품어갈 수 있을 것이냐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일인데, 이것이 미국과 잘 지내고 일본과 잘 지내고 중국과 잘 지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 간에 친하다고 해서 이익의 갈등이 없어지나요? 전혀 안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의 갈등 요인들이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것들이 다 수면하에 암초처럼 있고, 그 위에 표면은 지금 잔잔하니까, 중일, 한중 간에는 더없이 좋다고 하고, 물샐 틈, 한미 간에는 빗셀 틈 없는, 물샐 틈 없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밑에는 이런 전략적 암초들이 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다. 점점 더, 수면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안보 딜레마와 함께 이익 경쟁의 갈등도 여전히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안보 갈등이나 혹은 안보적인 영향이 부정적으로 경제나 다른 신흥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한일 간에 싸움을 시작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렵게 되고, 스와프도 해소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일 간에도 마찬가지고 해서 중국에 투자할 거, 일본은 중국에 투자할 걸 베트남, 동남아에다 투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 AIIB 소동입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게 ADB 혹은 그 월드뱅크가 한편에 있고 미일이 한편에 있고 AIIB 중국이 한편에 있다면 이게 선택의 문제로 가면 곤란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두 제도가 서로 공존하고 서로 같이 진화하면서 그 조화로운 그런 그 지역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안보 갈등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은 안보 논리가 여기에도 뚫고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경제 논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취약하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아주 그 나쁜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TPP 혹은 뭐 전에 한미 FTA도 그랬습니다만은 TPP가 뭐 표면적으로는 그래 한미 FTA 있는데 그까짓 거 못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굉장히 큰 FTA이고 큰 도전 요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쌀과 자동차와 몇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일 대 중국의 안보 경쟁이 심화된다.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 그러면 이 TPP가 시금석 비슷하게 됩니다. 한국 니들 어느 쪽으로 쓸래? 라고 하는 문제가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요즘 뭐죠? 그 경중 안미 뭐 이런 황당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안보는 미국하고 한다 그러는데 중국 애들은 니들 여기 와가지고 돈 벌고 안보는 미국하고 하겠다는데 그 말이 되냐? 그 미국은 우리가 지금 안보 트럼프가 이번에 뭐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다 안보 해주는데 한국은 뭐 미친 나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얘기가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뭐 TPP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냉정한 이익 계산으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 대 중국의 선택지로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뭐 결정적으로 국이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아시아 예외주의입니다. 이게 뭐 예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럽 서구에서 보지 못하는 일들이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고 한데 이게 뭐 대표적으로 역사 문제로에 비롯한 정체성 대립 문제, 그 다음에 갈등 문제, 그 다음에 감정, 기억의 정치 이런 것들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지금 뭐 한일 관계를 봐도 알고 중일 관계를 봐도 알고 이런 것들을 보는 미국은 이해 못하겠다 그러고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이 기대하는 것처럼 제도를 잘 만들고 시간이 지나가면 감정에서 이익으로 좀 바뀔 건지 동북아 국가들이 제도화로 보다 보편적이라는 게 서구 보편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중국의 무상에 따라서 예외적인 요소가 계속 남아있어 아시아는 그렇게 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뭐 상당히 지금 그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감정이나 혹은 그 기억의 정치가 실제 국익을 훼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 거냐. 감정을 잊고 냉정하게 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감정을 야기시키는 이런 그 여러 요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대응은 뭐 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의 그런 그 세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역시나 그 안보 딜레마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한미일 네트워크를 뭐 일정한 정도로 잘 끌고 가야 되고 중국과의 네트워크도 또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결정적으로는 이 양자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결합을 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그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으로는 그 어떤 형태의 지역 질서를 우리가 구성을 하든지 간에 중국이 그러니까 그 미리 기성 질서이기 때문에 그 기성 질서 속에 중국을 그 품어 나가지 않으면은 그 지역 질서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은 뭐 대명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을 끌어들이는 혹은 그 중국 중심의 질서가 있다면은 그 어떤 그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것과 미일 간에 이게 서로 상호 공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디자인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좀 많은 그 기여가 있어야 될 것이다. 고민이 있고 기여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가 안 풀리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일 관계가 그 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어떤 구상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한일 관계가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 속에서 양국이 서로를 미워하는 속에서는 할 수 있는 지역 구상이 없습니다. 1부터 10을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중국 네트워크에 아예 들어가면은 속편하게 일본 문제가 해결될지는 몰라도 그렇게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21세기 국제정치를 얘기를 할 때 이런 그 이익의 협력과 공생의 파트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지정학적인 경쟁만을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것이 역시나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외교적 그러니까 국익이 많이 걸려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서로의 그 협력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을 만들어내 가야 된다. 그것에 뭐 아마 좀 원칙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 지정학 혹은 그 안보적 영향, 경쟁의 영향권으로부터 혹은 또 동시에 역사 갈등의 사정권으로부터 이런 그 이익 협력의 파트를 좀 떼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마지막은 감정과 정체성 문제입니다. 이거 뭐 불행하게도 동북아는 근대를 시작하면서 잘못 만났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시대 속에서 잘못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야기되는 이 감정과 정체성이 이게 뭐 쉽게 치유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보듯이 이거 치유가 뭐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 파트에서의 노력은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3분을 했습니다만 안보 혹은 경제 신흥 정체성 이렇게 나왔을 때 세 파트에서 다 같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쭉 그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속에서 역시 제가 뭐 그 역사학자 혹은 뭐 역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역사의 국제 정치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만 첫 번째는 역사를 민족주의로부터 해방하는 게 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주의로부터 해결하는. 이거는 그 지난번에 왜 그 미국의 그 아시아 역사학자들이 서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서명한 거에 보면 동북아 3개국들이 그 민족주의 역사 기술이 민족주의로부터 민족주의의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뭐 대표적으로 일본은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과 한국은 일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뭐 역사 교과서의 국정 교과서화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잘 아마 기억해 보세요. 그 미국 사람들이 혹은 영국의 역사학자들이 그 아베에 대해서 선언을 낸 것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역사 교과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난 거 아니에요. 매크로힐의 그 사회과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을 바꿔달라. 근데 그 위안부 기술은 그 일본의 그 요시미의 위안부 기술을 그대로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사실 요시미의 위안부 기술이라는 게 위안부에 대해서 맥시멈으로 사실 써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한 거를 이거는 센서십이다. 미국 정부의 센서십도 못 받겠는데 일본 정부가 미국 역사 교과서에다가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막 그 잘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국사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이건 뭐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우리의 역사 인식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역사 인식 중에서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하고 또 잘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일본이 뭐 역사 뭐 여러 가지 그 인식 얘기를 하면 65년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많이 그 진전한 거는 뭐 솔직히 사실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일본 아무것도 안 하고 한국은 아무 노력도 안 한 걸로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해서 그 좀 균형을 갖추면서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야단을 치더라도 잘한 점은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야단 치는 자신도 좀 되돌아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는 정말 그 지역의 집합 정체성, 동아시아적 혹은 동북아적 정체성을 만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2002년 그 전전 정부 때 사실 이 파트에 대해서 경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안보 측면에서도 뭐 동북아 뭐 얘기를 많이 해서 동북아 시대 얘기를 하고 정체성 차원에서도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동북아 시대 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랬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 중단된 게 벌써 10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장기적인 그 정체성 공유의 노력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대강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가 또 일상적인 논의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동북아, 미국 외교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손열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중앙대 정치국제과 이혜정 교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 이혜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광현 선생님하고는 같은 학교에 있는데 선생님하고 이렇게 학술적인 자리에서 만나 뵌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손열 선배님 제 선배신데 하고는 뭐 이전에는 그래도 뭐 같이 공부하고 술 먹을 기회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손 선배께서 바쁘셔가지고 전 또 조용히 지내고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손 선배 발표를 들으니까 생각이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생각이 많이 이견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저는 기본적인 트레이닝은 국제정치고 그 강대국 위주의 트레이닝을 계속 받아왔는데 최근에 개인적으로 뭐 일종의 제 뭐 학문적인 실천적인 여러 가지 정체성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총론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하나는 이제 강론 차원인데 총론 차원에서는 일단 동의하는 부분 동아시아 아니면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형세가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의하는 부분은 한국 외교의 어떤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또 현 정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인 대응이 대단히 미흡하다.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나이브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나 일본에 대한 역사전쟁 아니면 이제 송 교수님 표현으로는 미국을 상대로 한 구애전쟁 뭐 일종의 퍼블릭 디플로머시 워싱턴에 가서 일본을 욕하는 퍼블릭 디플로머시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뭐 이런 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잘못하면 두 개의 세력 사이에 끼어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동의하는 데서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손율 교수님은 이제 미래에는 미래를 중심으로 보신 거니까요. 그래서 미래에 더더욱 한국 외교에 어떤 구조적인 압박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 논의를 조금만 더 밀고 나가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미 왔다. 이미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송 교수님도 지적하셨던 사드 문제는 지적 안 하셨는데 사드 문제가 있고요. TPP를 가지고 한국이 어느 편이냐 하는 문제도 이미 와 있는 상태다.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잘해야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도 미일의 판과 중국의 판을 어떻게 품어나갈 것인가, 네트워크를 잘 짜야 된다.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제 강론에 가면 조금씩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일단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제 관심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론에서 이제 약간의 이견, 시각이 다른 부분인데요. 제목을 갖고 보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미래에 대한 관심이신데 저는 현재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관심은 미래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패러독스는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다. 만약에 안보의 경쟁과 경제의 협력이 같이 가는 게 패러독스라고 하면 그건 동아시아 국가들 다가 행한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과업, 업보의 결과이지 그걸 패러독스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은 일단 과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대국 위주로 보는 강대국의 외교 백서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건데 그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 관심은 가령 이거를 국가 차원으로만 볼 거냐. 국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경제 협력을 한다 그러면 이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소비자이고 노동자이고 기업가이고 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면 어느 국가에 다 국민이죠. 그럼 또 요새 많이 하는 말로 하면 어느 국가에 또 다 시민이잖아요. 이제 공화국의 시민이니까 민주주의 시민이니까 제 관심은 조금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이 다른 건데 국가 차원의 경쟁을 어떻게 국가 차원의 공생의 문제, 네트워크를 같이 품어가는 문제가 사실은 국민으로서 공존할 수 있고 자본가로서 아니면 노동자로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까? 시민으로서 또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데 대한 약간의 제 개인적인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텐데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의 차이는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해주신 거는 강대국 위주로 또 오늘 발표에서는 위로부터 보는 국제정치의 시각을 중심으로 보신 거고 미중일을 주로 중심으로 보셨고 영역은 안보, 경제, 정체성 세 가지로 보셨고요. 그래서 이 판이 한국 외교에 좋지 않은 판으로 흘러가는 원인은 이제 제 나름대로 다시 토론문을 갖고 정리한 건데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력전이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고 하나는 대단히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신 근대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이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특히 구체적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이 안보, 경제, 정체성의 영역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제 토론문에 그냥 꼭지만 갖고 어떻게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쭉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에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코멘트 겸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시면 23쪽입니다. 저한테 딱
꽂힌 제가 주목한 표현은 손율 교수께서 중국이 화려한 언어로 전체판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화려한 언어를 쓰는 건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다라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중국만 그런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화려한 언어를 최근에 새로 많이 개발해낸 건 맞죠. 그렇지만 화려한 언어로 치면 미국만큼 화려한 언어를 몇십 년 거의 반세기 이상 사용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미 그 화려한 언어의 보캐블러리 사전이 미국은 무지무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려한 언어로 갖고 보면 중국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냥 제목만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23쪽을 보시면 두 번째는 기존의 기성질서는 미일 중심의 기성질서에서 중국이 도전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보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약간의 이견은 그렇다고 해서 일본과 미국이 기성질서고 기존의 것만을 고집하는 세력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베에 대한 인식이나 민족주의 문제가 아마 가장 큰 구체적인 질문 나중에 드리고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생각은 모두가 현상을 변경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을 포함해서. 이제 보통 국가라는 표현을 가지고 보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본이 보통 국가라고 하면 비정상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 정상 상태인가 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정상 상태인가.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아베, 물론 이제 일본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쪽은 뭐 훨씬 더 손율 교수께서 잘 아실 텐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 자학사관이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이 단순하게 이게 이제 어떤 분야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세력이고 현상을 변경하는 세력이냐 어려운데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완전히 정제되지 않는 영어로 하면 헌치 이런 생각은 뭐냐면 미일은 기존 질서를 수호하고 중국은 도전한다는 게 너무 단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패권을 유지하기를 목표로 하지만 항상 동맹의 현대화를 요구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탑이 되기 위해서 냉전이 끝난 다음에도 한미동맹의 전면적인 틀을 바꾸기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목적은 미국이 갖고 있는 주도권을 놓지 않는 거라는 측면에서는 현상 유지일지 모르지만 그 수단은 항상 바뀌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다 현상 변경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동아시아에서 이 모든 국가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45년 상황하고 지금 70년이 지나서 2015년 상황을 보면 세력전으로 보면 보통 이제 북방삼각 남방삼각 하다가 미소간에는 소련이 완전히 망한 거죠. 그죠? 소련이 완전히 망한 거고 일중을 가지고 보면 중국이 큰 거죠. 그렇죠? 지금 남북을 갖고 보면 북한이 완전히 망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세력이 부상하는 세력을 그 힘의 관계가 바뀐 세력이 수종주의 세력이라고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에게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특히 보수의 입장은 완전한 수종주의입니다. 한국민 전체가. 옛날의 한국이 아니다. 그래서 지위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견국 하고 싶다.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라는 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보수는 좀 더 센 거죠. 북한하고의 체제 경쟁에서 이겼는데 왜 우리가 쟤네들을 봐주냐? 흡수통일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국가가 현상 변경 세력이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대의 잘못된 만남 부분은 나름대로 과거의 문제가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써놓은 건데요. 일단 그냥 하나만 두 번째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해놓은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E.H. 카라는 유명한 영국의 사학자, 국제정치학의 테두라고 불리는 E.H. 카의 대표작이 20년의 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의 위기에는 간정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인터 피리어드를 얘기하는 건데 이 책의 제목을 그대로 갖고 와 보면,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평화조약에 의해서 전후 처리를 했는데 20년 만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처리는 영구한 평화, 아니면 적어도 꽤 긴 기간의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 실패작이다라는 게 이제 그 책 제목이 의미하는 바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45년은 이제 광복, 해방이라고 하는데 50년의 전면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45년 이전에 식민지 조선에 여러 그 독립투사도 있고 신민들도 있었고 일본이 하고 있었던 전쟁에 그 동원된 사람들은 많았지만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굉장히 큰 얘기인데 그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고, 그 유산이 한국 전쟁의 유산과 샌프란시스코의 미일 간의 일방적인 미일 간의,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게 45년인데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에 대한 동아시아의 판의 평화협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그러니까 일본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조건은 미국에게 대해서 종속적인 것, 안보를 종속하는 것, 뭐 남기정 교수 표현인데 이제 기지국가가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일제의 직접적인 그 식민 피해를 가장 많이 본 한국과 중국, 남북한과 중국, 대만은 다 이 평화협정의 서명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건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김종필 씨 그 회고록이 계속 연재되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 65년이죠. 그리고 군사 정권이 경제 성장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제 당시에 63세대들이 굴욕적인 조약을 맺었다고 반대를 했었던 걸 무릅쓰고 했었죠. 그래서 근대의 잘못된 만남 부분인데, 이 부분의 문제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의 문제가 민족주의의 과잉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청구권을 가지고 일제 잔재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봤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한일 간의 역사의 문제는 엄격하게 말하면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정치권이 이용한 거죠. 한미일 간의 그 군사정보 협정을 MB정부에서 맺으려고 하다가 제대로 안 다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를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갑자기 위안부 문제를 들고 와서 모든 한일 간의 관계를 올스톱 시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안부라고 쓰는 것도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부르니까. 그거는 일부 정치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수 정부가 역사의 문제를 정치 쟁점화한 거지.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65년에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헌재에서 새로운 게 나온 거잖아요. 개인의 청구권은 있다는 거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한일 간의 관계에서는 한국이 잘못이에요. 그런 식으로 치면. 국가 간의 청구권에 대한 건 다 소멸됐다고 했는데 한국이 민주화되고 새로운 상황이 돼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훨씬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구조적인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문제와 한국전쟁의 역사적인 업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래라는 것이 이렇게 함부로 오지 않는다. 이게 제 생각이고, 뭐 길어져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세력전이하고 보통국가 여기 말씀드리면, 일단 세력전이론을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없대는 게 아니라, 제가 불만인 부분은 세력전이는 미국 학자들의 전유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패권국가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이론적으로는 독자적인 영역이 있지만, 이 이론이 정책 서클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중간에 정책 전문가에 의해서 세력 전이가 사용되는 거는 그 어법, 용법은 중국에 대한 견제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미중 간의 지구적인 수준에서의 힘의 균형의 문제하고 한반도에서 미중 간의 세력 전이의 문제는 조금 구별을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간단하게 썼는데 중국이 국共내전에서 이겨서 49년에 중공, 옛날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레드 차이나죠. 중공이 49년에 생겼는데 지금의 중국이 49년에 생겼는데 한국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그죠? 그때 중국의 경제가 어떻겠습니까? 중국의 힘의 측면으로 보면 바닥 중에 바닥일 겁니다. 그렇죠? 중국의 경제적인 부상을 보통 78년 얘기하고 등소평 개혁 개방 아니면 남승 강화 92년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근데 일사후퇴 해서 50년 말 10월, 11월 중국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바닥일 때 중국이 한반도에서 지정학적으로 갖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은 이건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셰일가스 혁명도 있고 최근에 조셉 나이가 여러 가지 책을 썼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미국이 바닥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높다는 거는 미국이 여러 강대국들 중에 보면 영국하고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섬나라라서 제국을 잃은 상태에서는 영국 우리나라만한 영토로 인구도 비슷하고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패권의 역사적인 앞에 모델로 보면 영국하고 미국하고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후퇴를 하고 쇠퇴를 해도 20%? 그러니까 18%? 전 세계 GDP에 경제적인 GDP에 그 아래로 안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 하드 파워에 비해서 소프트 파워가 세다, 좋다 이런 얘기하는데 당장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반 정도를 쓰죠, 군사비를. 그렇죠? 그리고 미국 영토, 자원, 인구의 측면에서 세계 5위 밖으로 밀려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소프트 파워가 있는 것도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오해는 어떤 거냐면 미국이 마치 네덜란드인 것처럼 소프트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드 파워는 굉장히 적은데 그에 비해서 소프트 파워가 큰 것처럼.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불만은 그러면 중국 경제가 위기가 오고 미국 경제가 무지무지 많이 살아난다고 현재 한국이 경제 의존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상호 의존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한국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국이 중요한 게 없어지겠냐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세력전인론에 대해서 일정하게 경계 아니면 동아시아 아니면 한국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봐서 세력전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되목임해서 오느냐의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국의 논의나 중국의 논의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맨 마지막 26쪽의 맨 마지막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하나만 하고 구체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족주의가 공존할 수 있고 동아시아 경제 협력이니까 동아시아 자본가와 노동자가 공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 헌법 1조 대한민국 헌법 1조 유승민 의원 때문에 유명해진 민주공화국의 1조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 또 하나는 피폭 원폭 문제인데 최근에 다른 기회가 있어서 패전에 관한 45년 일본이 어떻게 패망했는가에 관한 논의들을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건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원폭 투하가 필요했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만약에 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볼 거냐. 일본의 원폭이 투하돼서 일본 사람이 한 번에 10만 명이 죽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일종의 인권에 대한 유린인데 요새식으로 하면 전쟁 범죄에 가까운 건데 근데 우리가 한국 민족이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라고 볼 거냐. 어떻게 거기서 죽어간 그 사람들하고
또 일제의 피해를 당한 한국의 민족주의가 화해할 수 있는 역사란 건 과연 뭐냐. 왜냐하면 그 일본이 원폭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 공군에서 46년에 그 공습, 일본이 이제 네이팜탄 그 소위탄을 쏴서 뭐 동경 불바다 만들고 일본은 뭐 거의 모든 대도시를 다 작사를 내는데 그 공습에 대한 결과 조사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공군에서 나온 겁니다. 46년에 나온 결론은 원폭이 없어서도 일본이 항복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에 대한 그 대도시의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주도한 사람이 르메이라는 장군입니다. 이제 공군 장군인데 그 사람이 한국전쟁에서 공습을 역시 강행합니다. 그래서 르메이의 일본을 석기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 똑같은 장본인이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석기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뭐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습을 한 거지만 특히 북한에 한 거죠. 북한 지역에. 그래서 평양에 서 있는 건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고민인데, 그러니까 이 국가들 사이에 또 경제적인 소비자, 노동자로 또 인권과 시민권과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자존심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란 건 없냐. 그런 큰 숙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그냥 쭉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질문은 북한이 없습니다. 북한이 없는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북한은 다른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미일 간의 군사적인 문제나 안보 갈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북한을 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북한을 넣어달라라는 주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겸 뭐 코멘트 겸 하는 건데 미일은 룰 베이스고 남진아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제 생각은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화려한 수사를 구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면 지금 그 남진아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룰 베이스가 아니고 미일은 룰 베이스다라는 거는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 입장에서 봐서 큰 실수를 하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통 미국의 가치의 문제를 들고 나올 때 주권을 전면에 내세운 적은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은 주권보다는 다른 이해관계에 관계된, 그러니까 뭐 인권이라든지 보편적인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면 중국은 항상 주권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판 룰베이스와 일본판 룰베이스 아니면 미국판 룰베이스의 싸움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진아해 문제에서 양쪽에 다 위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첩보기에다가 CNN 기자를 태워서 중국이 비행장을 건설하고 등대를 건설한 건 맞죠. 그 암초를. 맞는데 미 공군기의 첩보기에다가 CNN 기자를 태워가지고 그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5월 말에 샹그릴라 안보회의 직전에. 이건 공작이죠. 미국 정부의 공작이죠, 당연히. 당연히 공작입니다. 그리고 샹그릴라 회의에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계속 몰아붙였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 기지화하면 곤란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한 얘기가 우주에서 군비 경쟁을 무조건 할 거고 우주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경쟁을 하는 측면으로 보면 참 웃긴 거죠. 니네가 어떻게 해도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뭐 엄청난 반로를 하는데 등대 하나 만든 거, 비행장 만든 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미일 간의, 그러니까 미중 간의 그 가치와 안보의 경쟁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권의 이슈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권의 이슈로 들어가면 중국도 물러설 수 없고 미국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승사박의 수를 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카멘트고 두 번째 큰 질문은 TPP입니다. TPP. TPP가 미국 입장에선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질문은 뭐냐면 과연 TPP가 된다고 그렇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이 중국을 관리하는 90년대에 미국이 중국을 관리한 가장 큰 수단은 그 MFN,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계속 수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세를 이제 낮춰주는 그 프리 트레이드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 Most Favored Nation 클로즈를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해마다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 갖고도 미국 의회가 계속 해마다 심사했고, 중국 경제에게 미국이 구조조정을 강요한 가장 큰 거는 WTO의 가입입니다. WTO를 중국이 가입하면서 무지무지 많은 걸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WTO 가입이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 길들이고 새로운 제도 안에, 미국이 주도하는 제도 안에 중국을 들여놓는 신의 한 수였지만, 지금 보면 WTO 안으로 들어오면서 똑같이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WTO라는 다자적인 제도 틀을 떠나는 FTA의 네트워크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미국의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신의 한 수가 될지 안 될지 중립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아베하고 법제화에 관한 게 세 번째 질문인데요. 뭐 질문 더 있지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 세 번째 질문은 첫째, 그러니까 세 번째, 아베를 역사수정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국에서 생각하는 일종의 파퓰리즘과 내셔널리즘이 결합된 형태로 일본을 보는 거는 위험하다.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는데, 위헌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평화헌법의 자위대까지는 합헌일지 모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보법제는 위헌이다라는 게 일본 헌법학자들의 다수의 의견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수정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많이 나간 얘기 아니냐. 적어도 일본의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건 틀림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는 방안, 아니면 그러니까 일단 질문의 형태로 하면 아베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게 역사수정주의가 아니고 미일 간의 동맹의 일체화를 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평화주의적이고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거로 볼 거냐. 성격에 대한 규명이 저는 조금 이견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논란, 그러니까 일본의 헌정질서 안에서의 논란, 그 다음에 안보 법제화에 따른 그 미일 군사동맹의 일체화가 한국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가져올 거냐. 이제 질문의 형태로 드리면 그런 거고, 이 세 번째 큰 질문에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극복할 거냐. 이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큰 생각은 한일 청구권이 뭐 김정필 씨 요새 쓰지만 당시에 그 세대들이 했던 거를 국가가 국가와 맺은 조약을 한국이 깬 거거든요. 크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건데, 그거를 깼던 요인은 제 나름대로 해석은 한국이 그땐 돈이 필요해서 당장 자본이 필요해서 갖고 온 거지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그때 니네 그렇게 돈 필요하다고 그래서 돈 줬고 니네 국내적으로도 63세대 그렇게 굴욕적이라고 반대했는데 다 무시하고 하더니 이제 좀 먹고 산다고, 일본 자금 필요 없다고, 한국이 민주화됐다고 새로운 헌법에 대한 해석을 내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역사 문제를 극복하는 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민족주의를 극복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건 이제 제 생각은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와 한국의 발전에 따른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잘못 쓰이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한국의 품격에 관한 문제다. 단순하게,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은 위안부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그걸 국장급에서 해결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민족주의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은 자아 비판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과서를, 민간 학자들이 쓰는 교과서를 미국 정부가 검열하는 것도 받지 못하겠는데 일본 정부가
검열을 하는 것을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반대한 건데 한국에서 이상하게 본다. 그거 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위안부 문제를 국장급에서 해결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고민인데 어디까지 자아비판할 거냐. 우리도 베트남에 가서 양민 학살했다. 할 거냐. 우리도 위안부 있었다. 라고 할 거냐. 이제 일본 보수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받을 거냐. 돈도 필요 없고 이제 뭐 다 안 받고 넘어갈 거냐. 왜냐하면 일본이 식민지 사죄에 대한 문제는 한국의 국격과 어떻게 보면 일본이 천황제를 그렇게 굳건히 지키려고 하는 국채의 문제이듯이 한국으로서도 일본식 포쿠타이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천황제와 헌법 구조가 일본은 이제 전후 일본을 만들면서 트레이드가 된 거잖아요. 천황을 살리기 위해서 천황을 처벌하지 못하니까 그럼 평화국가로 가라라고 한 건데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이 그나마 그 일본을 전후에 다시 국제사회로 돌아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평화헌법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식민지의 사죄에 대한 문제는 한국식 구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의 품격에 관한 문제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모든 외교적인 채널을 다 끊는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느닷없이 독도를 방문한 건 엄청난 외교적인 실수라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자아비판을 하면 어디까지 할 거냐. 민족주의가 어디까지 우리가 참고 넘어갈 거냐. 좀 질문입니다. 해법이 뭐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셨는데요. 주로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발언이나 혹시 이제 그 질문 코멘트 기회를 좀 드려야 되니까 짧게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간단한 거부터 간단하진 않지만 북한이 없다고 하는데 네, 거의 없네요. 한반도가 거의 없고 그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게 따로 해명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오해인데 기술의 오해 같아요. 이게 제가 아베 총리는 역사 수정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미래의 한국, 동아시아 한국에서 생각할 때 아베 리스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리스크는 아베가 역사 수정주의와 군국주의로 한국을 괴롭히는 그런 차원보다는 미일 대 중국의 대립구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로 본다라고 하는 그냥 해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기술할 때 아베 리스크는 역사 수정주의와 군국주의화가 아니라 군국주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명 이건 제 실수 기술의 오해를 초래한 기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TPP가 신의 한 수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글쎄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애쉬턴 카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경제적으로도 TPP는 아까 아시아 아태 재균형 전략 오바마가 얘기하는 재균형 전략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는 두 개잖아요. 한쪽은 안보고 다른 한쪽은 경제인데 그 경제에서 아시아에 개입을 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은 TPP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고 또 하나는 이것이 갖고 있는 전략적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굉장히 센 얘기인데 이건 항모 하나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러니까 전략적 가치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역 협정이 갖고 있는 안보적 효과를 이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한 것인데
그 양 측면에서 과연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땐 뭐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에 뭐 WTO 중국 가입할 때에 이제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TPP가 지금 21세기 그 무역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이 퀄리티 아주 고수준의 21세기형의 무역 협정이다. 그리고 21세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21세기의 그 무역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무역은 이 나라에서 생산해서 저 나라가 소비하게 하고 저 나라가 생산하는 걸 이 나라가 소비하는 것인데, 21세기는 여러 나라들이 함께 생산을 해나가고 그것을 소비를 하는, 그러니까 이 생산 네트워크 혹은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초국적으로 그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많은 행동, 그 초국적 그 기업 행위라는 게 아태 지역, 엄밀히 얘기하면은 동아시아죠. 동아시아하고 미국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쪽에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TPP, 그러니까 새로운 무역협정, 21세기적인 무역협정은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차원이 아니라, 관세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 활동을 하기에 그 이득이 되는 그 여러 가지 생산 행위를 도와주고 서비스를 도와주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은 트레이드 인베스트먼트 서비스 넥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이 물려가기 때문에 그 새로운 그 FTA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역에 있어서의 그 장벽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투자, 그 다음에 그 서비스, 이것을 다 같이 해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많은 것은 미국이 익숙한, 다시 말해서 미국에 좀 유리한 그런 그 제도들을 이렇게 쭉 깔아내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도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지금 의회에서 한미 FTA 이행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것은, 2011년에 FTA 이걸 했는데도 한국 정부 잘 안 된다, 기업 투명성도 높아지지 않고 기업의 정보 공개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정부의 정보 공개 잘 안 돼가지고 한국 기업들은 다 따먹는데 미국 기업들은 제대로 못한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 서비스 이런 것들의 넥서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미국이나 혹은 외국의 경제 행위자들이 한국에 가서 활동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무역 협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 FTA 이행 확실히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TPP 가입을 할지 뭘 할지 결정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TPP도 마찬가지 그 레벨인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되려면 중국이 아닌 중국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것을 받고,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거의 무장해제식으로 그것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아마 신의 한 수가 될 텐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그 낙관적인 그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런 수준으로 갈 수는 지금 없죠.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뭐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미일 협상을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왜 그 싱글 언더테이킹으로 다자가 다 같이 하는 파트가 있고 12개의 국가들은 다 개별적으로 지금 그 양호한 협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와중에 대표적인 게 그 쌀인데, 미국과 일본 사이에 지금 쌀 시장에서의 관세를 낮춰달라고 하니까 일본은 농민을 생각해서 관세는 죽어도 못 낮추겠다. 그 대신 미국 쌀을 의무 구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미국이 처음에는 5만 톤을 구매해달라고 했다가 의회에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낮고 TPA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더 사라 해가지고 지금 5만 톤이 10만 톤이 되고 지금 15만 톤이 됐습니다. 지금 15만 톤을 받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15만 톤을 따로 사는 건데, 이거는 21세기 무역협정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 그러니까 정말 강대국의 힘을, 그 마켓 파워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농업의 이익을 갖다 관철하는 정말 그 아주
야수 같은 그런 일들을 벌이고, 뭐 일본은 과거에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하면서 무지하게 당해왔고, 뭐 정말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받아줬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받아들이는데, 과연 미국의 특정한 그 이익 집단이 굉장히 큰 인트레스트를 보이는 그런 이슈, 그런 국가에 대해서 지금 미일과 같이 하는 식으로 했을 때 될 거냐. 한국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권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양면에서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한편이고, 두 번째로는 그 실제로 미국이 또 이 TPP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그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TPP의 안보 효과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정말 경합하는 FTA 네트워크를 내놔야 됩니다. 바이어블한. 그리고 싸움이 붙어서 한국한테 너 저기 들어가지 말고 여긴 들어와야 돼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지금 와줘야 되는데, 현재로는 중국이 많은 시도는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RCEP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RCEP이 쉽지가 않은 게 그 안에 인도가 있어서, 인도와 뭘 하겠습니까? 무슨 무역 협정을 하고, 인도네시아 굉장히 파퓰리스트 정권이 들어와서 인도네시아하고도 잘 안 되고, 일본, 중국 사이에 사이 안 좋고, 한중일 다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그 RCEP이 잘 돌아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만약에 중국의 의도대로 갔으면, 그러면 이제 선택의 문제로 다가올 수는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한 3, 4년, 2, 3년, 현 정부와 혹은 차기 정부의 그 초창기에는 그렇게 명시적인 대립구도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안보적인 그런 이유로 혹은 그 대중 경쟁 차원에서 한국이나 혹은 주변국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조금 좀 이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기술 이 파트는 이건 뭐 끝도 없이 논쟁을 해야 될 파트 같은데,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도 되돌아봐야 되고, 조금 이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그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 대한 공과를 잘 평가하는 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공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그 민족주의적 열정을 좀 접고 평가를 하는 것이 좀 그 공정한 평가가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첫 단계를 시작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좀 더 그 높은 수준의 서로의 그 역사를 공유한, 유럽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그러니까 수준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 가려는 그런 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그 입구를 만들어 놓고 국장이 만나가지고 그 입구를 논의를 하는 건 좀 그 무리가 있고, 담당 국장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새로운, 주제, 동북아 국제관계라는 이런 큰 주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주제보다는 좀 큰 주제를 다뤘습니다. 또 생각해 볼 거리가 많고, 그리고, 이 국제정치라는 것이, 외교라는 것이 정말로 많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경제, 역사, 정치, 국내 정치, 그래서 굉장히 이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지혜가 필요한 이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정배 금요 토론회 계획정치의 국가비전, 동북아 국제관계,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진 그런 좋은 토론회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발표자 손열 교수님과 예정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우중에도 꽉 자리를 채워주셔서 좋은 토론회가 된 것 같습니다. 천정배 금요 토론회 8차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